맥락과 흐름 측면에서 이제 적정급여하고 배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제가 보기에는 요거를 대표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저는 요 멘트는 꼭 드려요. 대표님은 요 회사에서 어떤 이익을 가져가세요? 그러면 대표이사가 생각하기에는 예, 급여 가져가죠. 그 다음은요, 그러면은 회사 좀 잘 되면 상여 정도 받아가요. 그게 다세요, 그러면. 뭐 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아니란 분도 있어요. 뭐 배당 같은 것도 저도 해봤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 저는 말씀을 드려요. 뭐냐면 대표님은 이 회사의 임원이자 주주이자 근로자이자 개발자세요. 맞으세요? 그러면은 처음에 잠깐 생각하다가 듣고 보니까 맞네요. 그런데 대표님은 현재로서는 급여라는 근로자로서 받아갈 수 있는 것밖에 가져가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맞죠. 그런데 주주일 경우에는 배당을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근로자시니까 당연히 급여 받아가시고, 임원이시잖아요. 임원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근로자와는 다르게 퇴직금 배수 규정에 따라서 많이 받아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대표님이 만약에 특허를 개발을 하시게 되면 그 회사한테 양수도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세금은 다 다릅니다. 그게 이제 분류가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적당하게 분배를 했을 경우 대표님이 이 회사에 유보금을 최대한 많이 회수를 하시고 세율도 낮아지세요. 그러면은 거기서 그러면 뭘 제가 뭐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선 적정급여는 제가 그러니까 컨설턴트 상담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른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적정급여 갖고는 얘기를 많이 안 했어요. 그 얘기는 했어요. 어떤 거냐면 적정급여를 만약에 뭐 급여를 받아가시는데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가신다 그러면은 거기서 배당 얘기는 했어요. 대표님 지금 1,000만 원, 2천만 원 받아가시게 되면 매월 세율이 꽤 높죠. 그러면 다들 이것 띄고 저것 띄고 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렇게 누구나 하세요. 그러면 그 중에 한 2천만 원 정도만 딱히 다른데 이자 소득 없으시면 배당으로 받아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 왜요?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그때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리과세. 얘기를 해서 대표가 내가 지금 내는 구간이 한 그래도 꽤 뭐 65, 24% 구간인데 15%, 15.4% 나쁘지 않네? 라고 하면 실행하시는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한 발 더 나아가면 대표님이 혼자 주주시긴 한데 여기서 만약에 지배구조를 조금 바꾸셔가지고 사모님이나 소득이 없는 자녀분들한테 지분을 좀 주신 다음에 배당하시는 것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돼요. 그러면은 된다고 말씀드리면 되죠. 그러니까 놀라운 게 뭐냐면 업력이 오래되신 분들은 우리가 아는 것보다 꽤 많은 경험을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아닌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 애가 아직 미성년인데 주식을 가져도 돼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얘기하죠. 그럴 때. 삼성전자 이제 한 살 된 애들도 삼성전자 주식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는 뭐냐면 지금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제 종합소득세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급여, 배당, 뭐 이런 거는 종합소득세고, 그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분류과세죠. 네, 분류과세고, 자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양도일 수도 있고 배당일 수도 있고, 요거는 이제 다음 타임에 우리 유영찬 에세이님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참고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2012년 4월 15일부로 이 상법 개정이 되면서 비상장 주식도 자기 주식 보유하는 게 완화가 됐는데 이제 3차 상법 개정이 조만간 될 것 같거든요. 올 말쯤에 상정해서 바뀌어요. 바뀔 것 같아요. 느낌에. 그러니까 요거는 예의주시 한번 해보세요. 나중에 대표님들도 보시면. 그리고 아까 제가 대표님 개발자시잖아요. 말씀드렸잖아요. 특허. 본인이 특허 개발해갖고 회사한테 양수도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더 잘 아시죠? 네, 그 부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요거는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요거는. 근데 그 개념만, 맥락과 흐름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또 리마인드죠?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릴 부분은 요거잖아요. 급여, 근로소득. 플러스 요게 이제 빠져 있는 것 중에 근로에 포함되는 게 상여금 있잖아요. 상여금, 그거까지. 그리고 아시다시피 근로소득에서 제할까 제하면은 소득 금액이 나온다는 거는 전 시간에 다 들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소득 금액이 나와서 공제를 하고 세액 공제하면은 본인이 세금 낼 거 내고 받을 거 뭐 다시 받을 수도 있고 개발정산인데 그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 나와 있죠? 친절하게. 우리는 솔직히 여태까지 이제 급여를 받게 되면 세금이 어떤 구조인지 아무도 잘 꼼꼼히 따져보지는 않았어요. 우리조차도. 근데 공제 금액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봤더니. 대표도 근로소득 받잖아요. 급여. 받은 거에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게 소득 금액을 공제를 해준 거죠. 그걸 가지고 이제 세금을 내시는 거고, 그 대표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자영업을 하시다가 법인 전환하신 경우에는 급여라는 개념이 없었잖아요. 사업이었잖아요. 본인이 열심히 일해서 사업해서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고 연말에 받던 이만큼 남았다. 그럼 그게 잘 소득이에요. 회식금도 없죠. 그걸로 그냥 가는 거니까. 그런데 법인을 설립을 했더니 자기가 급여를 받게 돼요. 그런데 500만 원, 1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받으면 좋은데 거기에 세금이 붙고 건보료도 붙고 4대 보험료 붙고 하니까 처음에는 이게 세무사가 적당하게 주변에 물어보잖아요. 제가 뭐 매출이 이렇게 나오고 하면 얼마 정도 받아요? 그러면은 한 500만 원 시작을 해요. 한 700만 원 또 올리다가 1000만 원 올리는 순간 세율이 올라가면 뭐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 그러고 다시 내려와요. 대부분 그렇게 왔다 갔다 하세요. 그리고 이제 지금 파일을 나눠드린 것 중에 요거를 보시면 아래 탭에 배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그 부분 중에 하나예요. 여기 보시면. 그래서 여기는 지금 700으로 돼 있고 인상 후에 요거는 요 초록색 창만 넣으시면 자동으로 시뮬레이션 되게 다 안에 함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대표님한테 가서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2차나 3차 상담 때 정말 궁금해하실 때 하시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1차 상담 가가지고 맥락과 흐름이잖아요. 우리는 이 사람을 찾아왔을 때 대표님한테 우리가 당신한테 얼마나 도움이 되고 법인한테 도움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3,000%로 빠져갖고 갑자기 적정급여로 해서 이걸 엑셀을 띄워갖고 계산을 해주는 순간 다 놓쳐요, 흐름을. 어느 순간에는, 그리고 이게 다 숫자잖아요. 대표조차도 내가 이 사람이 왜 찾아왔지? 나한테 이거 급여 얼마 책정하라고 찾아왔나? 거의 그 포인트를 다 놓쳐버려요. 이거는 2차나 3차에 대표이사가 궁금해하면 그때 보여주시는 거예요. 1차 때는 보여드릴 게 없죠. 그리고 저는 한 번도 이거를 시뮬레이션 한 적은 없어요. 띄워서 보여드린 적은 있어요.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체계적이고 이렇게 시뮬레이션까지 다 해드립니다. 그럼 대표 입장에선 이미지 자체가 아 전문적이구나.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행 능력이 있구나. 이 정도만 이미지만 심어주는 거지. 이걸 시뮬레이션을 다 해가지고 현재는 이건데 얼마 뒤에는 이렇게 받으면 세금은 어떻고 요거는 1차 상담에서 얘기할 거리가 안 된다. 요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대표이사가 현재로서는 월 700을 받아요. 요 소득이죠, 소득. 근로소득. 여기서 소득 금액이 나오게 하려면 이런 공제가 들어가죠. 그렇죠? 이 중에 가장 큰 게 여기 이제 빨간 줄로 표시가 됐는데 인적 공제. 왜 300이냐면 저희가 설정을 하기에 이렇게 설정을 해서 그래요. 자녀가 2인이고 소득이 없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게 자녀가 2명인데 한 명이 20살이 넘으면 이거 다 부양가족에서 또 빠지게 되겠죠. 근데 자녀가 3명이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 450% 바뀌겠죠. 요건 조심하셔야죠. 비고 요거는. 그리고 배우자는 소득이 있는 가정하에 맞벌이라는 가정하에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거고 소득에서 근로소득 공제 앞단에서 잠깐 보여드렸죠.
요걸. 요걸 돌린 거예요. 함수에다 들어가 있는 거고. 이렇게 나온 거고, 인적 공제하고, 연금보험료 뭐 공제하고, 뭐 투표 쭉 이렇게 공제를 하면, 요거 뭐냐면, 요거 보시면 돼요. 아, 신용카드 쓴 거, 건강보험료 이런 거, 이게 들어간 거구나. 그리고 산출세액 나오고, 세액공제 뭐 이런 거 나와서 이제 세율이 이렇게 나오죠. 10%. 높나요? 아니요. 그쵸. 별로 그렇게 높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시뮬레이션은 현재는 이렇지만 인상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뀌는지 하면 여기다가 숫자를 넣으면 여기 다 바뀌어요. 그러니까 LP님들 입장에서는 아 나는 이걸 파고들고 나는 어떻게든 이게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 정말 명확하게 하고 싶어 라고 하시면 되는데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그 시간이면 아깝거든요. 다른 거 하시면 돼요. 오히려 맥락과 흐름만 아시면 됩니다. 여기다 기입을 하면 싹 바뀌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세율이 올라가죠. 그러면은 오 이게 이렇게 많이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이제 저희가 이제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 이야기의 핵심, 적정급여의 핵심이 뭐냐면 대표이사가 급여를 받아가는 건 본인의 소득이지만 법인 입장에서는 뭐예요? 비용이잖아요. 법인에서는 그러면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고 비용 처리가 가능하다는 의미는 법인세율이 따라서 세금 덜 낸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본인의 소득 플러스 법인의 입장까지 고려를 하는 걸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설득이 되겠죠. 요거예요, 결론이. 우리가 앞단에서 본 건 여기까지 맞잖아요. 여기까지. 위만.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금방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급여 인상을 하면 법인의 법인세가 비용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감면이 되겠죠. 조금 줄겠죠. 그 시뮬레이션을 하면 결론은 보실 때 대표이사 입장에선 소득이 늘어남과 동시에 세금도 늘어나지만 그 반면에 법인 입장에서는 비용 처리가 되기 때문에 법인세 절감이 되고 법인 입장에서는 여하튼 그런데 또 비용 지출이 된 거잖아요. 그거를 시뮬레이션 한 번에 돌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대충 이해는 되세요? 여기 보시면은 대표이사가 700이었다가 1200으로 올렸을 경우에 여기 보시면은 소득 보험료랑 4대 보험료 합계가 있는데 실제로 늘어난 건 이만큼 늘어나요. 2천만 원이. 이해되시죠? 얘랑 비교를 했을 때 늘어났을 때 그러면 법인세를 만약에 21% 2억 이상 나는 법인이라고 했을 때 법인 입장에서 그럼 비용 처리가 뭐가 된 거야? 법인세 감면이 이게 요거예요.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법인 입장에서도 4대 보험료 증가할 것 같잖아요. 반은 내주니까 법인이. 요거. 그러면은 결론은 요걸 보시면 돼요. 대표님 비용 증가분 요거죠. 2천. 법인세 절감한 게 요거죠. 근데 법인 입장에서 법인세를 절감했을 뿐이지 비용 지출을 한 거잖아요. 4대 보험료라든지. 그러면은 요거예요. 더하면은 세율은 이거에 동의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법인하고 나는 한 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대표이사님은 본인은 조금 늘어나는 것 같지만 세금이 흔쾌히 이거를 해서 세무사한테 얘기해서 이렇게 급여를 올릴 예정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 법인하고 나랑은 별개야. 근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어차피 법인은 법인권이니까 이렇게 세금이 더 늘어나는 건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라고 하면은 이렇게 못 올리신 거예요. 별로. 그건 선택하시기 나름이에요. 대표가. 대충 이해는 되셨나요? 네. 배당인데 결론은 배당은 회사에서 뺄 거 빼고 줄 거 주고 세금 낼 거 내고 다 판관비 쓸 거 쓰고 남은 이익 잉여분이 쌓여 있잖아요. 그 쌓여 있는 거를 주주들한테 돌려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아까 제가 최초에 말씀드렸잖아요. 대표님은 이 회사의 근로자이자 주주이자 주주로서의 권리가
크게 한 네 가지 있거든요. 이것도 그냥 알아두시면 돼요. 첫 번째, 자의권. 뭐냐면은 본인의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권리. 배당이에요. 두 번째가 나중에 자녀 재산에 대해서 이제 청산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권리. 그 다음이 뭐 신주 인수권 같은 경우 새로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걸 내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권리, 참여할 수 있는 권리죠. 유상증자할 때. 그리고 네 번째가 자기 주식을 누군가에게 양수부해서 팔을 수 있는 권리도 있어요. 그게 이제 자의권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는 또 있긴 한데 지금은 배당받을 수 있는 주주의 권리로서 보시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원칙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균등배당을 일반적인 거잖아요. 내가 가진 지분만큼 배당을 할 때 n분의 1을 받아갑니다. 그게 균등배당. 그리고 불균등배당 같은 경우에는 누군가 본인이 받을 걸 포기를 했을 경우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경우. 그리고 현물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일반적으로 현금 지급이 원칙이긴 하지만 정관을 개정을 해서 명시를 했을 경우에는 현금 외에 다른 것도 받아올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보험계약도 받아올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받아올 수도 있고 주식 배당은 말 그대로 주식 배당이고 그리고 이 앞에 이제 빼놓은 건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배당은 기본적으로 정기주총이 3월 이내 3월에 보통 열잖아요. 여는 데도 있고 아닌 데도 있고 비상장법인은 제가 보기에는 한 7, 80%는 안 열어요. 정기주총 안 열고 그냥 넘어가요. 그런데 중간 배당을 왜 정기 배당을 하려면 정기주총 때 의결을 해야 돼요. 그 이사회 의사록 같은데 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거기 1호 의안 해가지고 뭐 25년도에 결산에 관한 보고 뭐 이렇게 나와 있고 2호 의안 배당에 관한 거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의결을 하는 거고 여기 나와 있는 중간 배당 같은 경우에는 1년에 보통 주식회사는 한 번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어느 기관에서 이제 의결을 하냐면 그 회사의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야 돼요. 근데 이사회는 아시겠지만 대표님들이 좀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자본금 10억 미만은 이사회가 있을 필요도 없어요. 감사도 필수사항 아니에요. 자본금 10억 미만은 주총도 동의서로 그냥 발음할 수 있어요. 2주간 전에 보낼 필요도 없고 그리고 2주간 전에 보낸다는 것조차도 자본금 10억 미만은 열흘만 지켜도 돼요. 상법에 나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우리는 그냥 안전하게 2주간 전 이렇게 표현을 하긴 하지만 열흘 전에 보내도 상관없어요. 10억 미만. 감사도 필요 없고 그 필요 없고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사회도 의무사항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사회를 꼭 두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하나 말씀드릴 수 있죠. 이사회가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다. 감사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니다. 자본금 10억 이상에서 우리가 만나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이제 착각하시는 게 두 명만 있으면은 두 명 복수니까 이사회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니에요. 이사회 의결을 하시려면 두 명이면 1대1로 나면 50대 50은 결정이 안 되잖아요. 상식적으로. 3명 이상이에요. 3명. 그래야지 이사회가 구성이 되고 이사회가 없는 경우 중간 배당을 하려면 주총 열심히 돼요. 쉽게 임시주총 열심히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쭉 나와 있죠. 이런 것 중에 유보금 회수 중에 대표이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배당 좋고 다 좋은데 나는 이미 근로소득으로 3억씩 받아간다. 급여를. 근데 배당하면 어차피 종합소득세 올라가면 나한테 큰 의미가 없다. 이런 경우 이렇게 말씀드려야 되죠. 자녀에게 회사에 지분을 증여를 하세요. 주식까지 다 하셔갖고 사모님에게도 증여를 하세요. 실제로 제가 하는 진행을 이미 했대. 이게 여기서 이제 하나 이제 대표님이 저도 10분 만나서 불균등 배당 얘기를 했더니 한 7분 정도는 어떤 반응이냐면 그거 불법 아니에요라는 얘기 하세요. 불법인가요? 불법 아니죠. 2022년도에 세법 개정이 좀 되면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정기 배당은 3월에 정기 주총 때, 중간 배당은 4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번. 그리고 현물 배당은 이거는 이제 보험 영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끼워넣은 거긴 한데 법인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보험 계약을 배당을 받아올 수 있죠. 그게 현물 배당이죠.
그러면은 자녀 입장에서는 본인의 자금 7천원 대 배당금이고 그걸 현물로 받아온 거 보험 증거를 계약자 변경을 해서 문제 없죠. 그 대신 가치 평가를 해야 돼. 내 보험료랑 해지한 부분 중에 큰 거.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그 중에 큰 틀 중에 하나가 정관 예정이에요. 배당 기존에 있는 정관 받게 되면 한 세 줄 나와 있어요. 원시 정관 같은 경우에 배당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세 줄. 그걸 바꿔주셔야 돼요. 요렇게 뭐냐면 맨 위에 나와 있죠. 기존의 정관은 아마 요것만 나와 있거든요. 배당은 현금으로 한다. 요 뒷단이 없어요. 주식 및 금전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여기 뭐냐면 현물 배당 항목.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요거 5항. 5항 같은 경우에는 소액 주주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주 간의 배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차등 배당 있잖아요. 불균등 배당. 그리고 중간 배당이 없는 정관에 없는 회사도 있어요. 같이 넣어줘요. 그리고 이제 요 앞단에서 요 말씀드린 이게 이제 뭐냐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증여를 하셔갖고 지배구조를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맥락과 흐름이에요. 이거 왜 해야 돼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대표님이 100% 지분을 갖고 있을 경우 사후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까지 해줘야 돼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되시죠? 금방 앞에서 말씀드린 배당을 이렇게 지배구조 변경을 해가지고 뭐 세율이 낮아져가지고 세금이 이렇게 줄고 이렇게 해서 뭐 어떤 수익을 사모님께 주시면 사모님이 좋아하시고 이거는 여러 가지 이익 중에 일정 조그만 부분이고 이걸 왜 미리 해주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큰 맥락과 흐름에 대표가 100% 지분을 갖고 있다. 뭐가 발생하네? 나중에 추후에 여러 가지 있죠. 상속 문제 발생하죠.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그 얘기를 해드리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본인은 상속이나 증여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보신 분들 같은 경우 나중에 대표님이 만에 하나 안 좋은 일이 생겨서 요것이에는 본인이 명의로 갖고 있는 부동산, 현금 당연히 상속 재산에 포함되지만 비상장 법인의 주식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게 상속 포괄주의잖아요. 실질주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주식가치 평가한 거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한 30억 되시죠. 대표님이 가지고 계신 자산이 한 30억 되시죠. 그럼 60억이죠. 그럼 세금 계산 그때 막 상속세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보여드려요. 그런데 밖에 내놔서 팔리지도 않는 이 비상장 주식을 누가 사줍니까? 결론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집을 처분을 하실 수도 있어요 라고 하면 벌써 생각이 좀 그렇죠? 생각이 한번 바뀌고 두 번째는 그런 안 좋은 일 말고 대표님이 지금 현재보다는 사업이 잘 되셔서 주식 가치가 쭉쭉쭉 올라가서 언젠가는 M&A까지 생각을 하시면 대표님은 그건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주식을 사고 파는 거니까 타인에게 그런 경우 본인에게 20% 있고 25% 이상 세금이 매겨질 텐데 이렇게 분배를 해놓으면 자녀분들한테 자동적으로 분배가 되잖아요. 그것만큼 좋은 게 어딨어요. 소득이 생기고 그런 측면도 얘기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맥락과 흐름을 같이 곁들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은 배당만 얘기를 하면 대표님한테 다 배당금이 가는 것도 좋긴 한데 그렇게 될 경우 세율이 올라가니까 사모님, 첫째, 둘째한테 지분을 증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배당하세요. 요게 별개예요. 그럼 그래서 이제 한 거죠. 지분을 넘긴 거죠. 사모님한테 한 20% 넘기고 첫째한테 5%, 둘째한테 5%, 하나는 당연히 100%.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균등 배당을 할 경우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될 게 둘 중에 하나예요. 총 배당액을 그냥 1억, 2억, 3억 이렇게 정하든가 아니면은 최대 주주, 대표님이죠. 최대 주주가 종합소득세 포함 안 되는 분리과세로 종결하게끔 2천만 원으로 맞추던가. 설정하기 나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 예시는 2천만 원 넘지 않게 한 거예요. 1960, 뭐 560 이렇게 하고 배당 소득세는 15.4% 이렇게 다 하고 그러면 실수령액은 요거고 이렇게 한 거예요. 요게 일반적인 균등 배당. 이해되시죠? 일반적인 거 가장 먼저 뭐 이렇게 무난하게 갈 수 있는 거. 그런데 이제 그 에티님들 입장에서 배당에 대해서 설명도 했고 대표님이 그 나쁘지 않네요 뭐 다 했고 했는데 덜컥 그럼 해주세요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해주세요. 저 배당 뭐 이 지배구조 변경은 조금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하니까 만약에 지금 만났어요. 올해 배당 소득세 배당 한번 받고 내년에 정기 주총세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올해 그냥 당장 해주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지배구조 바뀌기 전에 해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절차만 잘 거치시면 돼요. 중간 배당이잖아요, 만약에 지금 12월에 한다 그러면 이사회가 없는 회사라고 하면 임시주총 연다고 소집 통지서 보내고 주주들한테. 그런데 주주가 다 가족이고 뭐 특별히 외부인도 없고라고 하면 그날 열 수도 있죠. 단축 동의서 받아가지고. 그리고 임시주총을 열어요. 요 안에는 내용이 들어가야죠. 배당에 관한 것. 근데 여기도 조금 요거는 이제 보여주기도 있긴 하지만 또 넣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배당 하나 해드렸는데 뭐냐면 1호 의안은 뭐냐면 2025년 결산 보고 및 2026년 사업계획 보고안 뭐 이런 식으로 1호 의안 하나 넣어주고 2호 의안에는 중간 배당 결의권 넣어주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배당 결의서를 작성을 하시고 만약에 불균등 한다고 하면 이 동의서를 받으셔야 되는데 이 내용은 저희 이제 DMB 파트너스 그 컨설턴트 교육 자료 있거든요. 엑셀 파일 하나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만난 분이 그럼 올해 가기 전에 한번 배당 받고 싶어요. 한번 해주세요라고 하면 그걸 보시고 담당 본부장님하고 상의하셔갖고 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그러면 이제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배당 소득세. 그러면 언제 내야 돼요? 그러면 요것만은 좀 보시면 돼요. 11월에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12월 10일에 신고하시면 돼요. 원처스 신고. 근데 둘 중에 하나죠. 이런 일을 잘 하는 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 직원한테 이제 맡길 수도 있고 대부분은 세무사님한테 배당 결의서 아까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걸 다 보내는 거예요. 보내서 저 이렇게 배당 받기로 했습니다라고 하고 세금 신고 좀 해주세요라고 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이제 세무사가 신고해 주시면 돼요. 세무사는 별로 안 줘요. 그거 신고 안 해주고 돈 받기도 뭐 하잖아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있어요. 배당 결의는 했는데 배당금을 바로 못 주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회사가. 돈이 다음 달에 들어왔고 이런 경우. 돈이 12월에 배당 결의를 했는데 내년에 이제 좀 수급이 돼. 그런 경우 가능해요. 좀 늦출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대표가. 다 좋은데 사실은 지금 매입을 한 게 있어가지고 재고자산 뭐 이렇게 돈이 나가게 돼서 돈 들어오는 거는 내년이나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것도 가능해요? 라고 하면 가능해요. 단 요것만 조심하시면 돼요. 세금은 맥시멈 3개월까지밖에 못 미룬다. 세금. 배당금 받는 거는 서로 간에 합의하에 그냥 조금 늦게 받을 수도 있지만 그리고 이번 달에 실행해서 이번 달에 배당금이 들어왔다라고 하면 다음 달 10일에 당연히 수입이 있으면 신고해야 되니까 배당소득세를 신고를 하되 조금 배당금을 늦게 받는 경우에는 그래도 그 세금 신고에 대해서는 3개월까지밖에 못 미룬다. 요거는 신고는 하셔야 된다. 요것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건 이제 불균등 배당인데 요거는 조금 이해하시기가
얘기가 좀 난도가 있어요. 뭐냐면은 균등 배당은 너무 쉽잖아요. n분의 1씩 받아가는 거니까. 근데 불균등 배당은 내가 받을 배당을 포기를 하고 내 자녀에게 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자녀 입장에선 내가 원래 받아야 될 균등 배당보다 더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여하튼 세금은 내야 돼. 맞죠? 세금은 내야 되고 총 누적에 대해서 또 뭐가 발생하냐면 아버지한테 받은 거잖아요. 증여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게 22년도부터 22년도, 21년도, 22년도 그 전에는 본인이 낼 불균등 배당 받은 거에서 종합소득세와 아버지한테 받은 이 배당으로 간주되는 것 중에 세금 중에 큰 것만 하나만 내면 끝났어요. 근데 법이 개정이 되면서 22년 1월 1일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본인이 낼 세금 종합소득세를 내고 아버지한테 받은 게 있잖아요. 불균등하게. 그거에 대해서 증여세만 내면 문제가 없는 걸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처리를 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세무사가 요거를 불균등 배당을 해서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처리를 안 해본 세무사님들이나 사무장님들이 많다 보니까 불균등 배당을 한다 그러면 그거 안 돼요. 불법이에요. 본인도 안 해봤으니까. 그런 식으로 넘어가다 보니까 안 된다고 불법으로 인지를 하고 계신 거예요. 대표님들. 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첫 번째는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올해 종합소득은 언제 신고하죠? 납부? 내년 5월. 네. 얘는요? 배당은? 다음 달 10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불균등하게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얘랑 같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요. 근데 그 업무를 해본 세무사나 사무장님이 법이 바뀐 지 불과 몇 년 안 되다 보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안 된다,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명확하게 합법이다. 단 세금이 좀 늘었을 뿐이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불균등 배당을 했을 때 대표들이 그 정도 세금이면은 나는 오케이 실행할래라고 이제 판단을 하시냐면 그 기준이 1억 3천이라고 보면 돼요. 불균등 배당 기준이. 그래서 잘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쫓아오셔야 될 게 뭐냐면 요거예요. 가정 2억 9,800을 배당을 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원래 균등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돼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근데 아버지가 나는 분리과세인 15.4%로 종결할래. 그래서 1,900만 받을래. 그리고 나머지 엄마도 1,900만 받을래. 나머지나 미성년 자녀인 수입이 없는 친구들한테 자녀분들한테 1억 3천 줄래 라고 하면 가능한데 여기서 세금이 이렇게 조금 복잡해지는데 요걸 풀어놓은 게 이건데 이것도 복잡하잖아요. 이거를 다 공부를 하시려면 딴 거 공부하세요. 이거는 그때그때 법이 개정되는 거에 따라서 저희가 엑셀 수식이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으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굳이 공부를 하시는 것보다 그냥 개념만 좀 알고 계시면 훨씬 유리하죠. 여기 보시면은 요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보면 그로스업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저 처음에 이거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로스업이 도대체 뭐야? 세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정해놨는지 이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 법인이 배당을 하는 배당금의 재원은 뭐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을 하는 거잖아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이미 법인세를 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간 이중과세의 느낌이 들죠. 법인이 열심히 영업활동을 해서 세금 낼 거 내고 쌓여 있는 거를 주주들한테 배당을 했는데 또 세금을 매겨? 그래서 여기서 정상 참작비까지 들어간 게 그로스업을 활용한 사실은 세금 계산이 여기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맥락은 그거예요. 맥락. 근데 그로스업이 뭐냐면 여기 보시면 배당 소득만 있다는 가정하에 배당 소득 플러스 그로스업 된 거를 올려요. 그게 요거예요. 원래 1억 3천인데 더 붙었죠. 요게 어디서 올라온 거냐면 요 그로스업. 요게 붙어버린 거예요. 여기로. 이걸 붙고 그러면은 금방 말씀한 거랑 좀 말이 안 되지 않냐. 세금을 법인세를 한 번 더 냈는데 왜 업을 시켜? 이렇게 빼주는 게 또 있어요. 이
이 빼주는 거를 수식은 얘예요. 이게 여기로 들어가고 분리과세를 했을 경우가 여기 들어갔는데 과세량고에서는 당연히 높은 거를 취급을 하겠죠. 그게 얘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배당 세액공제가 요거에 따라서 또 들어간 거예요. 이게 들어갔고 그럼 결정세액은 요거예요. 14% 끝나요. 훌륭하죠. 1억 3천을 소득이 없는 자녀가 가져갔는데 세율이 14%예요. 본세가 그렇고 이제 지방세 높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처럼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1억 3천은 15.4%로 동결됩니다. 원칙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문제는 요게 또 맞아요. 아까 말씀드린 거. 좋아. 1억 3천 세금이 생겼으니까 세액이 1820 내는 거 좋아. 그런데 너 아빠한테 증여받은 거잖아. 아빠가 받은 거 네가 받은 거잖아. 그래서 이제 요게 발생해요. 증여. 일제가 발생을 해서 증여세를 내신 거예요. 뭐냐면 초과배당 받은 것 중에 아까 지분 이동했죠. 5천만 원어치 했다고 가정을 한 거예요. 그럼 요거예요. 여기서 요거는 면세잖아요. 미성년 아니 성년 자녀 소득이 없는 성년 자녀 같은 5천만 원까지는 부가세 한돈 외로 떼주고 그러면 증여를 한 게 이거네. 이거에 따라서 소득공제 여기서 한번 낸 거 빼주고 그럼 요게 나오면 요게 10% 1억이면 10%잖아요. 증여세율이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럼 결론은 얘랑 더해지니까 얘가 되는 거예요. 23%. 그러면 여기서 이제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대표 입장에서는 1억 3천을 했는데 여기까지 너무 낮았어요. 1억 3천이 세율 구간이 몇 도인가? 35%인가? 65, 24, 35. 35 되겠네. 근데 이것밖에 안 돼? 낮았어요. 근데 여기 발생해. 근데 또 얘야. 여기서 뭐가 빠졌죠? 건보료. 붙으면은 30% 초반 나오거든요. 맞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맞아? 근데 1억 3천에 35%의 건보료 어차피 8% 붙으면 더 높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래 단 얼마라도 줄여주면 나쁘지 않아. 그리고 여기서 맥락하는 중에 하나예요. 숫자에 매몰되면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대표님 세금 없이 가져올 수 있는 건 세상에 없지 않습니까? 근데 세금을 어차피 내야 되는 건데 지금 자녀분들한테 이렇게 쪼개갖고 미리 증여 배당금을 통해서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자녀분들이 소득이 생기잖아요. 그걸로 본인이 조금 더 오피스텔 사실 수도 있고 재투자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설득을 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도 한번 질문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대표 이렇게 쭉 이걸 얘기를 듣더니 거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그냥 내가 증여해버리면 되지 않아? 왜 이렇게 복잡하게? 어차피 증여세 내고 10%낼 걸 내가 증여하면 되지. 거기서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긴 하죠. 그러면 반대로 넘어갈까요? 대표님이 100% 이거를 받게 되면 세율이 어떻게 될까요? 균등배당을 했을 경우 본인이 근로소득도 한 1억 5천이 있어요. 세율 40%가 이렇게 쭉 올라가죠. 맞잖아요. 본인이 다 받아갖고 아이가 지금 그러면은 중요할 때 면세 아니잖아요. 세금 또 내잖아요. 그거보다 이게 훨씬 낫죠. 이해되시죠? 본인이 근로소득에 뭐 조그만 상가가 있어서 임대소득에 배당소득을 받으면 세율이 한 40% 돼요. 그걸 받은 거 40% 띄고 받은 것 중에 또 10% 떼갖고 주는 것보다 이렇게 불균등 배당을 통해 갖고 하면 14 또 이렇게 합치면 23 이게 맞죠. 여기서 설득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뭐 하나의 저거지만 대표 입장에서 이런 퍼센트 얘기하는 것보다 실제로 금액으로 얘기해 주는 게 더 낫다. 5% 줄이느냐고 감이 없어요. 그리고 뭐 정확하게 5천만 원 줄입니다. 1억을 줄입니다. 대표님이 다 가져가셨을 경우 세금 대략 이 정도 됩니다. 그런가? 그러면 돈이 딱 눈에 보일 때 거기서는 실행이 조금 더 빨라지십니다. 그래서 결론은 근로소득 종합과세 혜택 그로서로 활용한 배당소득만 있는다는 가정하에
이게 이제 1.3이 아까 15.4%로 정결한다는 게 요 금액이 요 금액. 그리고 초과 배당을 했을 경우에는 증여 재산 계산. 그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서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법령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기 나와 있죠. 22년 1월 1일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예전에는 불균등 배당을 받은 사람이 본인의 소득세와 증여세를 비교를 했을 때 큰 것만 내면 그걸로 끝났는데 앞으로부터는 2022년부터 이렇게 바뀌었다. 불법이 아니다. 이거는 법에 아예 딱 이렇게 해줬으니까 단 5% 10%도 이익이 있고 그리고 그 이익을 통해서 자녀분들한테 금액이 가고 자녀분들이 그게 부의 이전을 저세율로 한다라고 하면 실행을 하는 거예요. 안 돼요. 빨리 넘어갈게요. 제가 대표 만나면 본인 법인도 있지만 법인이 두세 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한테 코칭이 받대요. 회장님으로. 회장님이잖아요. 대표님이 아니고 회장님. 본인들이 웃으면서 좋아해요. 아유, 맞지 않습니까? 법인이 두 개, 세 개면 전 회장님입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부법인은 본인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회사고 지배 구조가 이래요. 대표가 이렇고 사무가 이렇고 그런데 법인을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 지배 구조를 본인이 이렇게 했을 경우 주식 가치가 올라가니까 나중에 상속 증여 뭐 이런 문제 만만치 않네. 그래서 아예 그러면 균등하게 하자라고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이거 잘한 거죠. 지금은 왜 이렇게 1%밖에 못 줬냐면 주식 가치가 제가 만나본 회사 중에 10,000원이 130만 원인 회사도 만나봤거든요. 몇 주 못 줘요. 1% 2%밖에 못 줘요. 그걸 한번 경험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20, 20, 20, 20, 20. 법인에게 배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법인이 부법인의 주식을 1%만 취득을 하는 거예요. 양수도든 증여든. 아버지 거, 누군가 건 줘야 되잖아요. 아버지 거 54% 되고 여기 1%가 자법인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불균등 배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할 수 있죠. 본인들 저 배당 다 안 받을래요. 배당하고 요 1%인 자법인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뭐가 발생하죠? 문제가? 증여 문제가 발생하죠. 네. 증여. 똑같잖아요. 아버지도 배당 포기했기 때문에 아들한테 증여 유죄해갖고 아까 세금 계산 나왔죠. 똑같아요. 본인들이 배당을 포기하고 이 법인한테 다 몰아들고 그럼 증여 유죄가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자법인 같은 경우에는 5억이 배당 소득이 들어왔죠. 결론 세금 뭐 낼까요? 법인세 냈어요. 법인세 내는 거죠. 법인세. 우리 법인세 내는 거예요. 증여세 발생할 수 있잖아요. 얘가 결론이에요. 뒤에 말씀드릴게요. 여기 나와있죠. 상금세법 시행령 5항 여기 1억 주주당 1억까지는 증여유죄로 안 보겠다. 그럼 앞으로 넘어가죠. 1억 증여 안 보겠다 그랬잖아요. 증여세 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대신 법인세 내죠. 이익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이 회사는 부동산을 하나 매입을 하면서 이자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받은 걸 가지고 이자를 냈어요. 그러니까 비용으로 써버린 거죠. 그러면은 법인세 낼 게 또 없죠. 이익은 발생했지만 지출이 더 많으니까. 네. 아까 1억 이라고 했잖아요. 네. 여기 보면 그 비율이 대표 사무 상여될 때 네. 지분율이 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말씀드릴게요. 조심하셔야 될 게 이거예요. 이미 법인을 만들어 버렸어요.
대신에 요게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균등하게 하세요라고 우리가 이 금방 질문 주신 내용을 했으면은 20, 20 균등하게 했을 텐데 요 특정 법인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요 특정 법인을 활용한 이렇게 자산의 이전이에요. 그러면은 20, 20, 20이면 균등하게 1, 1, 1, 1, 1인데 여기가 만약에 40, 30, 10, 10, 10이면 40 기준으로 했을 때 1억이면 이 비율별로밖에 안 돼요. 이해되시죠? 됐어요? 그럼 요것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긴 하고 요거요. 어떤 거요? 그러니까 이게 1억 해서 5억이잖아요. 네. 5억이 그 비율이 다른데도 네. 저기 최대 1억으로 할수 있다는 거죠. 그쵸. 네, 상관없어요. 뭐냐면 배당 가는 금액이라고 하면 상법이나 이런 데 나와 있는 게 뭐냐면은 몇 가지를 빼요. 뭐냐면은 자본금 빼고 뭐 이익중기금 빼고 남은 게 배당의 재원이거든요. 그거 배당을 하는데 본인들이 다 포기를 하고 요 1%밖에 없는 요 좌법인이 다 불균등 배당 받아가는 거예요. 그 대신 금방 말씀드린 요건 조심하셔야 돼요. 20, 20, 20, 20, 20이면 1억 미만으로 해서 쫙 책정을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요게 불균등해요. 가봤더니 만나봤더니 그런 소리 있어갖고 저도 하나 자법인을 만들기를 했는데 그래서 주주명부를 봤더니 40%, 30%, 10, 10이면 최대 주주를 맥시멈으로 해서 1로 책정을 하고 나머지는 요게 배율이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풀로 5억은 못 가겠죠. 이해되시죠? 최대 주주 기준. 그래서 균등하게 했을 경우 1, 1, 1, 1, 1인데 여기가 40으로 해서 여기가 1이면 20 갖고 있는 사람은 5천만 원밖에 안 쓰겠죠?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래서 그 기준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요거예요. 법에 나와 있어요. 1억.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이하 증여 의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1억 이상이다. 그러니까 네. 이게 1억이면은 네. 딱 맞는 거잖아요.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초과냐 미만이냐 이상이냐 이하냐 이런 그렇죠. 거 그거. 네. 그게 1억이다. 그게 뭐냐면 뒤에 또 나와 있는데 이런 게 또 있어요. 그거를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또 시간이 걸리긴 한데 뭐냐면은 1억인데 거기에서 이런 식으로 법인세 내고 필요경비 계산이 또 들어가게 되면 1억에서 조금 떨어져요. 살짝 떨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 수렴이 돼요. 그리고 요건 하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배당 같은 경우에는 아까 5억을 했잖아요. 5억을 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요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 자회사가 부회사의 지분을 아까 1% 갖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취득했다고. 그럼 여기에 해당이 되거든요. 20% 맞잖아요. 20% 미만. 그럴 경우에는 입금 불산이 배당 수익이 안 보고 30%를 빼주겠다라는 거예요. 5억에 30% 얼마예요? 55. 그래서 50 빼고 3억 5천만 배당을 수익으로 보겠다는 게 요거예요. 그럼 3억 5. 그래서 요거는 법인세 수익이 안 나는 회사 같은 경우 크게 문제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30% 정도 입금 불산을 시켜갖고 금액도 줄여준다. 증여세 주주별로 인당 1억까지는 문제 없다. 여기서 만약 여기다 손주, 뭐 며느리 다 집어넣어봐요. 확 늘어나죠. 이게 컨셉이 뭐냐면 보통 우리가 가업 3분 안에 끝낼게요. 가업을 상속, 증여 뭐 이렇게 많이 얘기하잖아요. 가업의 승계 막 이렇게. 그게 너무 5년 동안 사후 관리도 해야 되고 업무 무관 자산 들어갔고 그 공제에서 빠지고 하다 보니까 대표들이 고민하다 생각하는 게 뭐냐면 매출하고 거래처를 그냥 자회사 만들어가지고 물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가능하잖아요. 매출 물려주고 거래처 그리고 다 법인 여기 매출 올리는 거죠. 대신 여기는 표현은 그렇지만 말리는 거잖아요. 비용만 계속 떨고 매출은 없고 말리고 쪼그라들었을 때 이건 청산하고 대신 아이들이 주주가 많은 이 회사는 키우고 해서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매출이나 가업의 이전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거래처나 매출을. 근데 자산의 이전도 필요해요. 종잣돈 필요하잖아요. 사업하려면. 여기서 맨날 단기 내용 이쪽으로 넘기는 회사도 많은데 그러지 말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배당을 하세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배당을 3분 안에 끝내면 결론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센터장님이 강의하신 것 중에 준비금이 쌓여 있는 회사, 자본준비금, 이익준비금. 그런데 거기서 주의하실 점 포인트만 말씀드릴게요. 이익준비금은 당연히 대상에서 빠져요. 이익준비금을 배당을 하면 잘못하면 일반 배당으로 간주를 해서 세금 내줘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 중에서도 주로 보셔야 될 게 주식화랑 초과금이다. 주식을 액면가가 아닌 시가로 발행했을 때 액면가와 시가의 차액을 쌓아놓게 된다, 법인은. 그리고 그 쌓아놓은 거를 법에서는 주주들한테 돌려줄 수 있게끔 환원하는 제도다. 그걸 감액 배당이라고 표현을 한다. 준비금을 감액을 하고 주주들한테 배당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익 배당과는 다르게 룰이 있다. 이거 이렇게 원래 이랬던 회사가 주주로 참여를 해서 B라는 사람이 주주로 참여를 하고 주식 발행 초과금이 9억 9천이 생겼을 때 요거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 그리고 세금은 여기 나와 있죠. 배당 소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주주로서 받아갈 수 있는 당연한 권리다라고 하니까 세금은 안 나온다. 요거 세법 개정 되겠죠, 내년에? 그러면 요것도 크게 이제 풀로서 쓰기에는 조금 의미가 없어지긴 한데 우선 알고는 계셔야 되니까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 나중에 또 감액배당이라는 게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게 사전 이게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 가능합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법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자료가 조금 한 단계 예전의 자료인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렇게 많이 하려고 했어요. 아들 회사가 힘들어요. 돈이 필요해. 근데 아버지 돈이 많아. 아들 회사에 주주로 참여를 해. 그럴 수 있잖아요. 대신 특수관계는 시가 발행해야 되잖아요. 차액이 막 10억씩 생겼어. 그걸 배당하는 거야.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런 툴은 쓰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이거요. 신주 발행 20만 주. 그러니까 20만 원짜리로 만 주를 발행해서 1억을 늘리고 지분이 이렇게 바뀌고 초과금이 이렇게 쌓였을 경우에는 자본금의 1.5배 초과하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이 이제 감액배당 재원이 되잖아요. 이거는 이제 아버지랑 아들이랑 반반 나눠가지면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아버지의 자산이 아들한테 넘어가잖아요. 근데 과세당국에서 이걸 이제 눈 뜨고 못 보겠다 이렇게 룰을 정하는 거죠. 감액배당의 이렇게 무한정으로 할 수 없고 본인의 자본금의 한도 내에서 해라가 이번에 세법 개정안의 개유 골자예요. 간편하게 이해되시죠? 예전에는 감액배당 재원을 본인의 지분율에 맞게끔 쌓여만 있으면 무한대로 세금 없이 가져오던 걸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가 과세당국에서 봤을 땐 이거는 대충 이렇게 돌려가지고 한 바퀴 돌려가지고 아버지 재산이 아들한테 가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아닌 것 같아. 앞으로는 그렇게 못해라고 하는 게 본인의 자본금이 이렇게 되면 1억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 한도 내에서만 감액배당 하게끔 법이 바뀐다. 이거는 다 했던 거잖아요, 전 시간에. 그리고 이제 감액배당 하려면 여하튼 뭐 지금은 벌써 이제 타이밍이 좀 늦긴 했지만 내년에 이제 개정이 될 거니까 주총 2번 여셔갖고 감액 결의 한번 하시고 배당 결의 하시고 그리고 이익 소각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 주식 취득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재원에 대해서는 충분한지 보고 절차 잘 거쳐야지 상위에 문제가 없다.